네, 반갑습니다. 두코트랩입니다. 또 한 4일 만 인사드리네요. 오늘 월요일 오전 10시 반 정도 됐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4%대 초반 지금 하락세입니다. 금요일 날 워낙 폭등했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 상한가 갔잖아요. 일부 종목들 상한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또 이제 국장 좀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좀 조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폭등을 했는데 일단 쇼커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저렇게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폭등하는 거는 쇼커버의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걸 또 따라가는 추종 매수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또 레버리지도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정말 드라마틱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폭등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조정이 조금 깊은 느낌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제가 3월 초반 때 3월 2일이었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 한 10%씩 빠졌잖아요. 코스피가 이틀 동안 20%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보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거 조금 과격하게 내려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전쟁으로 인한 조정은 금방 복구가 될 것 같은데 한두 달 안에는 복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연초에 4,000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전쟁 터졌을 때 터지기 바로 전에 6,300포인트까지 거의 두 달 동안 50% 이상 상승을 2,300포인트가 올라간 60%가 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조정도 상당히 깊게 온 상태였고 그래서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은 상당히 앞으로도 깊을 거라 말씀드렸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없었고 5월 말쯤인가 그때 레버리지 상품 런칭을 했잖아요. 그때부터도 비슷한 변동성은 있었는데 점점 그 변동성이 커진 것 같고 한 마이너스 플러스 3, 4% 움직이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닌 그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전까지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인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면서 마음으로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제가 제 멤버십 분들한테 얘기도 드리기로는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보유 편향을 곁들여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작은 바람을 좀 덧붙여가지고 조금 반등을 좀 하지 않겠나. 처음엔 조정 좀 있다가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10시 반 정도 된 시간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좀 헤매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외국인도 오늘은 마이너스 1조 대 중반 정도로 지금 순매도로 돌아섰는데 뭐 저는 큰 기대는 없습니다. 뭐 사실 저는 폭등장은 없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그 약간 자문사 부티크 자문사 같은 규모죠. 뭐 엄청나게 큰 뭐 뱅가드라든가 블랙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아니니까 이런 메이저는 아니니까.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뭐 이게 팍 날아가면서 그 쇼크보드 금요일날 미친 듯이 크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팔로잉을 하는 그런 매수세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약간 포모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있는 거고 사실은 2010년대 초반에 증권사에서 뭐가 유행했었냐면 자문사 랩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있는 PB였는데 자문사 랩이 스스로 조금 있는 그게 자문사 기업마다 그 부티크마다 달랐는데 어쨌든 수수료도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차화정이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유 종목, 그러니까 전체 펀드에서 종목당 편입 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유롭게 차화정 위주로만 쫙그 구겨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실적이 좋았거든요. 성적이 좋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펀드들은 그렇게 안 되죠. 아무리 액티브 펀드라 하더라도 종목당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편입 비중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주도주만 몇 종목 갖고 있어도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만큼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리고 종목도 뭐 다섯 종목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자무사는 10종목, 20종목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 뭐 K1이라든가 무슨 별의별 이제 자무사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내 계좌에서 얘네들이 사고 파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가 보이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 운용사들, 투신사들이 얘네들 조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밀어붙인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자문 그 고가 그 스탁고가
1조 원이 넘으면 와 대단하다. 많아봤자 몇 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1조가 올라가게 되면 진짜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받던 시기였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액티브 펀드들은 몇 조 대, 뭐 4조 대, 5조 대도 있고 막 큰 애들.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 머니파워 게임입니다. 돈으로 밀어버리면 끝나요. 이 차워정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때 당시 시클리컬을 좀 하락세에 접어든 것도 있었는데, 얘네들 상당히 곧 밀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펀드가 어떤 자문사를 밀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막 그때 당시 뭐 미쓰리 뭐 찌라시로 되게 많이 쪽지로 많이 돌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저희 그 멤버십에서 읽히는 책 중 하나가 퀀트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그러니까 서로 그 헤지 펀드들끼리 서로 공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패가 보이면은 그 패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서 얘네들을 인수를 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숏을 쳐가지고 밀어버려 가지고 쇼커버 해가지고 톡 먹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월가는 양육강식의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늘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그 레오폴드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는 약간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만 하더라도 1월부터 7월까지 뭐 461%? 막 이 정도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막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엄청 청산당할 정도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로도 한 70%대의 수익을 유지한다는 거 보니까 진짜 레버리지 4-5배를 내가지고 수익을 미친 듯이 많이 냈다가 어쨌든 빠지기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긴 했죠. 예. 그래도 잘 버티긴 버텼는데, 어쨌든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 그리고 내 패를 보여준다는 게 이렇게 리스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뭘 사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까지 쓴다면은 진짜 이 레오폴드 청년, 이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이 기업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300부터 지금까지 밀린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이 레버리지만 안 썼어도 이만큼의 변동성은 없었을 거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망가졌다고 뭐 TV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검색해 보면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 하나 봤는데, 와 진짜 인생이 너무 한순간에 나락을 간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레버리지는 진짜 쥐약인데, 어쨌든 나라에서 밀어붙인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은 내가 져야 되는 거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누구라도 탓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기분은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상황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누구 탓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투자를 잘못했는지 복귀를 해야지 내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큰 뭔가 배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좀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반토막,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2003년도에 그때 뭐 종목들 막 단타 치고 막 상따 하고 막 차트 뭐 따라가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한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었나? 근데 뭐 대학생이니까 돈이 많지는 않았었으니까 뭐 그렇게 그래도 그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학자금을 벌려고 진짜 막노동 뛰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청년들이 레버리지 껴가지고 그 뭐 코인으로도 망가지고, 또 이번에 공격적으로 그거 메꾸려고 공격적으로 막 뭐 레버리지도 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망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의 모습, 근데 그때는 레버리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잡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도 나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뭐 안타까운 마음은 참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사업개미들이 미국에 투자한 그 금액 중에서 한 대략 한 2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49조 원 정도가 손실이 들어갔대요. 가장 큰 거는 레버리지. 역시 계속해서 레버리지가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3년 동안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남 그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내가 뭐랄까 그렇게 시장에서 소멸될, 그 사라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낮춰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이 되게 쉽게 유혹에 빠져요. 레버리지라는 게 많이 빠지고, 저도 제 옆집이도 레버리지를 뭐 조금 산 것 같아요. 뭐 많이 산 건 아닌데, 그런 거 보면서 누구나 다 국민 잡주, 국민 종목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빠져서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금요일 날 또 레버리지 또 조 단위로 또 개인들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끝이 아니겠구나.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문화라는 게 그 한 세대가 지나면 막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20대들도 레버리지에 막 빠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문화 이게 한 몇 세대가 더 지나도 이게 쉽게 사라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뭐 50대 분들의 레버리지 매수가 또 상당히 많다고 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물론 이제 20대 친구들에 비해서는 작은 게 일단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 리스키한 그런 종목들의 편입 비중이 상당히 높여가지고 쉽게 이제 오링이 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50대 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이 한 60% 정도가 40대 50대 한 70% 정도가 3, 4, 50대거든요. 70% 80%도 그 정도가 되는데 진짜 이 보시는 분들만 아니라도 뭐 몇 분 안 됐지만 지금 채널이 작으니까 꼭 좀 잘 자산을 좀 보수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특히 40대 이상 분들은 가정도 있고 갚아야 할 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좀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며칠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거는 원래 본주는 100에서 50까지 빠지는데 순식간에 빠지잖아. 이번에 보셨겠지만 100에서 50이면 50% 빠진 건데 이게 100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전고점 가려고 하면 이제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레버리지를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100에서 거의 90% 마이너스예요. 100에서 본주가 100에서 50 빠지게 되면은 거의 레버리지는 거의 100% 가까이 빠지기 때문에 거의 10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100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1000%가 나야 돼. 1000%. 그죠? 1000%까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진짜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상황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변동성이 클 때는 레버리지는 미친 듯이 손실폭을 확 키울 수 있다. 아무튼 저는 향후의 그 반등을 조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보고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 예상 못했던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정말 고마운 케이스인데 한편으로 볼 때는 죽일 놈이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반등은 조금 계속해서 그 매물이 있을 거예요. 개인들도 오늘 좀 팔긴 팔지만 계속해서 정말 징글징글하다 주식시장. 이런 그 차도 그 약간 차익 매물이 아니라 뭔가 이제 징글징글해서 나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를 오늘 조금 사고 있긴 하지만 한 뭐 90조 이상의 매물이 있을 거고 올해 내내 아마 이게 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거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거나 시간을 계속해서 좀 쓰시라 여행을 가시거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 수급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은 뭘로도 예상이 안 돼요. 외국인들은 언제 갑자기 또 어제요? 그 금요일 날에 7조 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수급은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 시장은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잘 안 맞습니다. 차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 추종자들이 저희 단톡방 멤버십에도 계시는데 진짜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뭐 제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차트 믿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 1년치의 차트만 봐도 코스피 차트만 봐도 차트로 매매하는 분들이 전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벌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차트가 너무 맹신의 대상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되게 직관적이고 차트라는 게 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에너지를 별로 안 써도 쉽게 딱딱딱딱 맞춰져서 내가 알 것 같은 뭔가 이해가 되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가 쉬우면은 그 돈을 날리는 것도 되게 쉽게 날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CSMT 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 전 세계 로봇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중국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탑2가 이제 탑2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니트리인데 유니트리도 이제 가을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YMTC 랜드 메모리 만드는 회사 여기도 올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 시총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공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금을 또 사기 위해서 또 시장에서는 또 그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여름 이제 딱 중간이잖아요. 여름 중간부터 말까지 가을 초까지는 뭔가 모르게 얘네들로 인한 그런 수급에 약간 그 눌림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위에서 누르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자금의 중국 시장 매수가 47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사이 한 50몇 조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은 저기에 갔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왜냐면 돈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왔다가 다시 또 미국 가는 돈도 있긴 하지만 많은 케이스들은 동아시아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 빼놓고 동아시아. 동아시아라고 하면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지수니까 빼고 이머징 마켓, 동아시아 이머징 마켓, MSCI 이런 데서는 대만, 중국, 한국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 안에서 돈이 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만이라든가 한국이 많이 빠졌지만 또 이런 상장 이슈, 이벤트 드리븐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또 돈이 또 갔다가 또 올 수도 있고 왜냐면 또 이번 그 저 누구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는데 220대 1 뭐 이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돈이 일단 많이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 또 레버리지하면 안 된다. 또 어떻게 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 4%대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마이너스 4%대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이 3% 4% 정도? 야 코스닥이 웬일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네요. 뭐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이제 채권 발행을 좀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번 돈 이상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채 스프레드 지수 그러니까 국채 대비로 해서 그 안전자산이라고 뭐 하는 국채 그 보다 10년 국채 금리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추세로 볼 때는 스프레드가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하이퍼스킬러들이 점점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전쟁 때문에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부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조금 1년에 버는 돈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갚아야 되는 돈도 아니고 또 얘네들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로 또 그 거래를 한단 말이야. 그 채권을 발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로 인한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금리의 변동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장기물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 채권 가격의 변동도 상당히 크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면볼 때는 장기물은 굉장히 리스키한 어떻게 보면 또 위험 자산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가격적인 위험 자산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런 그 시중 스프레드 상승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장이 오버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는 한 일주일 사이에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 왜냐면 전쟁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롤백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뭐 하면서 또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이것 때문에 그 시장을 조금 좀 두렵게 보게 하는 그런 약간 선정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분석도 너무 뭔가 좀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걸 잘 모르는 개인들은 그런 분석 자료 보면 또 놀라고 이런 게 악순환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부채를 높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걸 또 사준 분이 바로 이제 오렌 버핏이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우 같은 노인네가 계산기를 얼마 많이 두드려 받겠습니까? 그래서 테크 투자 안 한다는 분이 테크주에 이렇게 돈을 정도 40조, 50조 원 정도를 그냥 쏟아 붓는 거죠. 오렌 버핏은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애들은 산다는 거죠. 본인 말로는 좀 늦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빨리 좀 사시지. 그리고 이제 뭐 유튜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LTA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하잖아요. 근데 그 조약 같은 거, 그 계약 같은 거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이 돼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구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LTA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뭔가 불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마진을 살짝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한 30% 정도의 계약 금액의 30% 정도의 선급금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안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 뭐라고 했더나 떼이지 않게 하려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제가 볼 때는 뭐 5년 계약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 계약을 이행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메모리 부족한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옛날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LTA를 조금 폄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전에 LTA랑은 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와 환율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일본 은행에서 환율을 그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그 엔화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갭을 하기 위해서 거의 석 달 동안 140조 원 정도나 되는 엄청난 양의 미국 채권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엔화를 사야 되니까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니까 이제 어디서 그 엔화 그 달러를 구하겠어요. 국채를 팔아가지고 미국 채를 팔아가지고 그걸 달러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약간 이상할 정도로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4.7%까지 올라올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140조 원 정도를 석 달 동안에 팔 정도면은 진짜 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전쟁도 재개가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게 일본 은행이 되게 큰 원흉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정부 베센트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본 은행 BOJ랑 공조를 해서 엔화를 좀 사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국채 좀 팔지 말라고. 제발 우리나라 미국 국채를 팔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개입을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야, 미국이 엔화를 직접 시장에서 산다는 거 약간 립 서비스도 있긴 하겠지만 얼마 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면서 약간 좀 놀랬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미국한테는 너무 안 좋고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1,42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볼 때는 1,431원이에요. 가장 큰 거는 그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하이닉스 ADR 40조 원 그거를 상장했으니까 그 미국에 상장했으니까 달러를 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40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 그거를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40조 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 그 외환시장이 상당히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140원 정도를 환율을 내렸어요. 40조 원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우리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규모가 1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환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건데 한편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개미들만 원흉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업도 이유가 되고 개인들도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 제가 계속 얘기할 때마다 반복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약간 개인들은 성역인가? 라는 생각 드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지금 규모로만 보면 지금 190조 원 정도를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갖고 있는데 당연히 서학개미도 환율이 1,400원, 1,3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한 시장에 영향을 준 거고 또 마찬가지로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한국에 안 들여온 것도 있죠. 왜냐면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흑자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내 시장 외환 시장은 안 들어온 게 환율이 더 오를 거로 봤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것도 분명 그것도 약간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아니면 뭐 회사들마다 다 그 전략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무튼 정말 지루한 양상입니다. 진짜 6월 달부터 정말 질질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내리꽂는 이 시장 때문에 다 마음 고생도 심하실 거고 날도 더운데 정말 고생도 많으신데 제가 올해 얘기를 들었던 거는 10월 때까지는 있어 보자라고 계속해서 전쟁 때부터 3월 달 전쟁 때부터 말씀드리는데 못해도 지금보다는 10월 달까지 가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빼먹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일단 중국 시장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또 AI 굴기가 상당히 두 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상당히 그 강력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 주식 시장은 뭐 레오폴드 사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긴 하겠지만 중국의 이제 이런 AI 반도체 굴기 이런 것도 상당히 크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 국장에 대한 저는 만 스피까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400에서부터 6%를 남겨놓고 못 간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월 달까지는 잘 버텨보시고요. 8,000포인트 이상부터는 8,000포인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회복한다고 보고는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또 이제 한 7,500부터 그래야 되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8,000포인트부터는 이제
분할적으로 매도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눈높이를 좀 더 많이 낮춰놨고 또 국장에 대해서 약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또 투자자들이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것도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장기 투자를 해야 돼. 원래는 저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들어왔는데 잠깐 들어온 건데 결국은 미장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미장은 조정이 있어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그런 그러니까 주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뭔가 좀 풍토가 돼 있는데 사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9,300을 찍는 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유지가 된다는 것도 진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있고 또 부동산도 꿈틀거리니까 또 지긋지긋한 국장 떠나서 부동산 다시 돌아가는 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장은 역시 오래 투자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오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지금 6천 한 후반대면은 플러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만 그 약간 눈높이를 좀 낮춰놓고 8천 넘어가면 조금 한 뭐 10분할 정도든 상황 봐가면서 움직여야죠. 그렇게 국장을 떠나야 되지 않겠나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계속해서 잘 봐주시거나 멤버십 오셔가지고 체크를 하시거나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왕 제 의견을 들으실 거면 제대로 리얼타임으로 들으시는 게 좋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커피 제이 블렌드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또 제가 제 이름으로 출시된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커피고 알고 보니까 공정공약을 통해서 나온 커피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뭐 폴바셋인가 테라로서 같이 좋은 커피도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3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와 있고 또 중미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업들이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산지 비탈길 같은데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그런 커피고 또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디카페인이라는 게 약을 쳐가지고 그 추출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을 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터디하면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는데 여기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마크는 못 받았지만 유기농 제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싹 뺀 가격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 좋은데 이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면 특히 라떼로 마시게 되면 진짜 밖에서 커피 못 마십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